저는 지리산 자락 구례에 살고 있는 윤주옥입니다. 네, 제가 강양미님을 예전에 서울에 살 때부터 알고 있어서 아마 그 인연으로 진안을 오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이 오늘 발표가 진안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지리산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와서 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쓰이긴 하지만 진안이나 지리산 자락의 5개 시군이나 다 우리 같은 고통,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지리산과 또 반달가슴곰, 또 곰이라고 하는 야생 동물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곰이 살고 있는 지리산이 안전한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은 이렇게 5개 시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여기 구례에 살고 있고요. 옆에 남원은 전라북도고, 나머지 함양, 산청, 하동 이렇게 3개는 경상남도, 구례는 전라남도 이렇게 3개의 광역지자체와 5개의 시군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지리산이라고 하는 산을 알게 된 거는 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더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을 많이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산을 알고부터는 지리산에 갈 때 항상 이 지도를 제가 가지고 다녔고, 지금도 핸드폰만 있으면 이거보다 더 훌륭한 길 안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제가 그렇게 학습돼서 그런가 이 지도가 이렇게 한 장에 펼쳐 있어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보통 요즘 사람들은 여기 이게 성삼재 도로입니다. 성삼재 도로를 통해서 성삼재까지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종주를 하죠. 종주를 해서 천왕봉까지 가서 중산으로 내려오는 보통 2박 3일 코스를 지리산 종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도는 그렇게 종주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실은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 바깥에 요거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계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또 이 안에 이게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자연 보존지구라고 해서 지리산 중에서도 가장 보존의 강도가 높은 곳은 어디이고, 뭐 문화유산 지구라고 해서 그 사찰은 어디 있는지, 아마 이제 마이산도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래서 마이산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는 비슷할 거예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이 있으면은 마을지구, 그다음에 문화유산지구. 근데 이제 마이산은 제가 보존지구가 어느 정도 넓이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자연공원법은 이렇게 용도지구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과 그다음에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고 있어서 실은 내가 마이산에 내지는 또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나 또 군수나 전라북도가 내가 마이산에 무엇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것의 1차적인 규정은 자연공원법에서 규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 알면은 실은 마이산을 지켜나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첫 번째 국립공원이고 483평방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한 44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리산 얘기를 할 때 지리산 자락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죠. 지리산이 대단한 산이야. 지리산은 이제 반달가슴곰과 희어리를 기대종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특별히 뭘 하는 거 아니고 홍보할 때 많이 쓰죠.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현재 우리나라에 23개가 있는데 최근에 지정된 팔공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대종이 동물, 그다음에 식물, 어떤 데는 동물이 2개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마이산은 없죠, 기대종.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실은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이산의 기대종을 지정하는 걸 통해서 여기 진안에 계신 분들한테 마이산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거기는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를 지금 홍보하는 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저 기대종은 저희 시민사회가 선정한 게 아니라 환경부가 선정한 건데, 그 당시에 제가 기대종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그때는 이제 좋은 시절이었죠. 꾸리는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선정의 과정에 제가 다 관여했는데 이제 그때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사람 뭐 지리산이라고 해서 지리산을 먼저 반달곰과 희어리를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지리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 뭐 곰이든 아니면은 담비든 이런 동물들을 놓고 그 중에서 주민들은 어떤 종을 더 선호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깃대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 깃대종을 우리가 선정하면은 그 깃대종을 보존해야 되고 그 보존하기에 가장 좋은 동물은 또 식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해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지리산의 가치를 더 높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실은 이 당시에 이제 희어리보다는 구상나무를 사람들이 더 선호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어리를 선정했던 거는 약간 이런 것도 있었죠. 다른 국립공원과의 안배. 그러니까 지리산만 너무 좋은 거 다 가져가면은 그럼 다른 국립공원은 좀 애매하다라고 해서 다른 국립공원과의 안배. 또 희어리 자체가 지리산에는 많진 않아요. 구례에 그냥 야산에는 오히려 많은데 지리산에는 많지 않아서 저 희어리를 보존하는 것이 다른 식물들, 동물들을 보존하는데도 크게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동물학자, 뭐 식물학자, 또 국립공원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깃대종 선정을 했고, 그래서 지난 마이산도 혹시 한다고 하면은 가까이 전북에 있는 전북대학교의 뭐 교수들, 동물학자, 식물학자, 또 지난해 계신 뭐 시민단체, 여기 월간 광장의 활동가분들, 또 뭐 이제 지난 군도 들어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되게 이렇게 잘 밟아가고 또 그거를 홍보하는 과정이 마이산을 실은 보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리산이 이제 저는 계속 동물과 식물, 야생동물과 식물이 대단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제가 저 내려간 지 한 15년쯤 되거든요. 내려가서 보니까 야생동물도 대단하지만은 그곳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나 향토 경관이나 또 주민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 지식 이런 게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는 계속 동식물만 하고 있지만은 실은 그런 전통 지식이나 문화 경관들, 향토 경관들을 우리가 잘 선정해서 이거는 주민들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여서 그런 거를 보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부터 지리산에 사람이 살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산 거겠지만은 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거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머릿속에 알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와 관련된 끊임없는 노력들을 해왔고, 저는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국립공원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국립공원 제도를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린 리스트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삼심산, 지리산, 두류산, 방장산. 그래서 어쨌든 지리산이 갖는 가치, 인문학적 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리산과 관련해서는 지리산의 이름으로 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지리산에서는 지리산 사람들이라는 단체도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뭐 그 지리산 종교연대라고 해서 지리산과 관련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개신교 또 가톨릭 불교, 원불교의 성직자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없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전에 파리에서 있었던 기후 관련 국제 회의에 이분들이 초청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목사의 복장과 그다음에 신부의 복장과 그다음에 스님들 또 교무님들의 복장을 딱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같은 목소리로 자연 생태의 보존을 얘기하고 기후위기를 얘기하는 게 되게 그림이 좋다라고 해서 추천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리산 종교연대나 뭐 지리산 시민사회단체, 이게 구례만이 아니라 그 5개 시군의 단체들이 모임도 있고, 또 지리산 뭐 방랑단이라고 해서 지리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2년 전에 지리산 사람들의 프로젝트로 4개월 동안
계속 4개월 동안 밖에서 먹고 자면서 동냥을 한 거죠. 동냥하면서 지리산을 이렇게 걸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지리산 굴에 정착해서 저희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지리산 어쩌구란 그런 이름들이 제가 여기에 뭐 몇 개 안 썼지만 엄청 많은 그만큼 이제 지리산이 갖는 상징성들을 본인들의 색채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리산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의 산이고 생명과 공동체의 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복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복원의 과정에 있는데 반달가슴곰이 원래 지리산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복원을 해야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리산이란 지도에 막 붉은색 점이 찍혀 있잖아요. 이 붉은색 점이 어떤 점일까요? 활동 반경?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달가슴곰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니 야생동물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우리 복원을 하면서 지금의 환경부는 저희는 그 정책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복원한 곰들이 어떻게 지리산이나 또 지리산 밖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곰들을 위치 추적을 하고 있어요. 목에다가 발신기를 달고 그 발신기를 매일매일 수신을 하면서 어디에 얘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뭐 위치 추적하는 곰들이 몇 마리냐 이게 이제 주로 매번 국회 국감 때 주요한 의제예요. 왜냐면은 언론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곰들이 위치 추적되지 않고 지 맘대로 살고 있으면은 엄청 이건 두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마리를 위치 추적하냐, 왜 그거밖에 안 하냐,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위치 추적의 결과 이런 지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곰은 아마 어쩌면은 이제 이 곰들이 이렇게 지리산에 있는 곰들이 지금 장수를 거쳐서 덕유산, 속리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곰들 중에 뭐 일부는 진안 가까이도 저는 예전에 많이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무주, 그러니까 민주지산 이남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의 곰이라든가 웅, 그러니까 웅자 이 두 가지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든 지명을 검색을 해서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건 대웅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절에 대웅전 다 빼고 뭐 그런데 보니까 정말 곰이 지금도 여전히 살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에 뭐 웅치라든가 또 뭐 이런 식의 웅티제. 그런데 맞아요. 그런 데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곰의 형상을 닮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곰이 나왔다라고 어르신들이 생각한 거죠.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서 곰이 나왔었어 라는 상상을 가지고 그 지역에 지명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곰일지 아니면 곰을 닮은 어떠한 다른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존재들이 살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있는 반달, 가슴에 반달문인데 우리도 다 지문이 있는 것처럼 지문으로 그 사람이 다름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곰도 이 앞에 반달 무늬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실은 야생의 곰들을 우리가 보면은 뭐가 다를지 잘 모르지만은 전문가들은 다 현재 국립공원에서 방사하거나 방사와 관련돼서 관계를 맺었던 곰들은 다 저 앞에 있는 반달 무늬를 찍어놔서 현장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저 곰이 우리가 방사한 곰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곰인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키가 이 반달 무늬라 그러더라고요. 반달가슴곰의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이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요 아주 크고 동그란 귀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곰 사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다 보면은 이게 곰이야 개야 뭐 이런 진짜 그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딘가에서 곰을 봤어 라고 했을 때 그 곰이 아니라 정말 큰 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착각할 만큼 이렇게 무늬가 보이지 않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곰의 또 특징은 이런 굉장히 크고 아주 튼튼한 발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곰을 만났다 할 때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주 어릴 땐 저희는 나무로 올라가라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큰일 난다. 왜냐면은 곰은 이 발톱으로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나무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면은 거의 죽음에 가는, 곰이 사람을 일부러 해치거나 또는 먹거나 하진 않아요. 나오겠지만은 곰은 초식을 지향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먹이가 없을 때 계곡에 있는 가재를 먹거나 또는 애벌레를 먹거나 뭐 이런 거는 해요. 그렇지만 곰이 먹기 위해서 육식동물을 죽이거나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먹이 경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이제 곰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오랫동안 유전자 안에서 아마 사람한테 많이 당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으로 확인이 되면 먼저 피하거든요, 곰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곰을 만났을 때 뭐 행동 요령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곰이 일부러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곰의 이름이 붙은 게 한 8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반달가슴곰은 성인 한 100m 70 정도의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키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워낙 갈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등치가 있잖아요. 보통 몸무게가 한 뭐 170? 뭐 이렇게 굉장히 몸무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곰이 만났을 때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지만은 실제 그러니까 뭐죠? 키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다. 뭐 그래도 사람보다 약간 완전히 성장했을 때 더 크긴 하지만은 키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북극곰을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북극곰을 실제 보면 정말 위협적일 것 같아요. 이 곰들 반달가슴곰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곰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북방부 쪽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곰들은 실은 이쪽 뭐 몽골, 또 중국, 또 시베리아 뭐 이쪽. 그래서 이 곰들 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곰들과는 형태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곰은 아무루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우수리 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셔가지고 내진 대만에 가셔서 혹시 동물원에 가셔서 반달가슴곰을 보면은 우리나라 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되게 체구가 작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보면은 같은 반달가슴곰이지만 종 자체가 아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가 처음에 복원 사업을 할 때도 여기 일본이나 대만 쪽에 있는 곰을 들여온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곰들을 들여왔죠. 곰이 실은 한 60, 70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도 이때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던 때도 저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이제 이게 동물들이 막 이렇게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때에 한반도에서도 아마 곰과 사람이 같이 살았을 것 같고요. 근데 일제시대 때 1000마리 정도가 포획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본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대형 야생동물은 다 죽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록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먹이 경쟁도 하지 않고 일부러 사람을 죽일 일도 없지만은 어쨌든 해로운 동물이다라고 해서 곰들을 1300마리 정도를 잡았는데 이게 우리의 자료가 아니라 일본의 자료인 거예요. 일본의 베어 네트워크가 본인들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저 수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곰들이 잡혀갔을 것이다.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이제 곰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려고 옛날 이렇게 언론 기사를 쭉 보면은 지리산 지역 또 설악산 지역에서 곰을 잡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날 정도로 곰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건 아니지만은 일본 사람이 쓴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가편집했던 자료에 의해서도 총독부의 자료인 거죠. 총독부의 자료에 의해서도 당시에 뭐 곰이든 호랑이든 표범이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육식 동물만이 아니라 노루, 사슴 뭐 이런 동물들도 뭐
정말 21마리가 막 다 포획돼서 죽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리산에서만 한국전쟁 후 그리고 80년대 82년도에 반달가슴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요 시기에만 한 200마리 정도가 또 죽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곰들이 대체 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왜 이렇게 많은 곰들이 죽었을까? 이건 이제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인 건데, 웅담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50년대부터 뭐 이미 많이 죽었지만은 이렇게 200마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산에 들어가서 잡은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웅담, 그러니까 쓸개를 먹으면 좋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많이 죽었죠. 지리산 쪽에서 저렇게 많이 죽었지만은 되게 이제 언론에서 1983년도에 설악산 마등령에서 이게 현장과 경향신문이 막 거의 속보처럼 해서 경향신문 지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곰들은 거의 죽었나 보다라는 얘기들이 이때부터 이제 이거 진짜 곰이 없어지겠네, 이러다간 큰일 나겠네 하는 마음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죽어가지고 이 곰들이 다 웅담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개별 개체들이 그런 웅담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과 함께 지리산 아마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다 당시에 텐트 짊어지고 가가지고 산에서 나무 잘라서 밥 해 먹고 하면서 실은 그런 대형 동물들의 서식지 자체가 거의 사라진 거예요.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다 불법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텐트 못 치게 하고 복원 사업을 했죠. 노구단과 세석, 지금은 이것과 다른 모습이고요. 세석은 네, 세석평전 맞아요. 그러니까 천왕봉 있잖아요. 천왕봉에서 노구단 쪽으로 오다 보면은 있는, 그러니까 장터목 대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세석 대피소가 있는데 그 이제 세석 대피소의 그 주변이 굉장히 넓은 평야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세석평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노구단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렇게 막 줄 서가지고 이때가 지금도 노구단에는 지금 7월이죠. 7월 말 8월 초면 원추리가 엄청 예쁘게 펴요. 그때 당시 이 원추리를 나리꽃이라고 이제 이분들이 구례분들이 명명을 하면서 산나리 뭐 축제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전국에서 산악인들이 다 몰려온 거죠. 다 이제 배낭 해가지고 이런 모습, 이렇게 이제 맨 땅이었어요. 지금 노구단 가보시면은 지금 다 풀들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1990년도부터 10년 동안 출입을 완전히 막고 복원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저렇게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최대한 가깝게,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조금 이제 풀들이 자라고 또 다시 1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이 막 흐르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죠. 지리산은 지금 산에 가는 사람들은 화엄사부터 배낭을 메고 올라가지 않거든요. 다 차를 타고 성삼재에서, 제가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성삼재에서 노구단까지 한 1시간이면 가니까 그때 그거를 이제 88년도에 성삼재와 정령치를 통과하는 도로를 예전에도 있었죠. 예전에는 군사작전 도로로 있었던 거를 이제 포장하고 확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지리산은 동물들이 살기는 힘든 곳이 됐다라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곰은 없어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멸종 위기 종이 이제 된 거죠. 멸종 위기 종이 되면서 없어라고 했는데 1996년도에 지리산 안에서 반달가슴곰의 흔적, 그게 이제 아까 그 발톱, 엄청 그 발톱이 96년도에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97년도에 국내에는 곰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박사들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곰 전문가들이 와서 지리산 전체를 조사하면서 지리산에 야생이 한 5마리에서 6마리 정도의 곰이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됐고, 그리고 진주 MBC에서 이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로는 이제 곰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지리산에 곰이 있구나. 그럼 이 곰을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가까운 50년 안에 멸종이 되는 거예요. 이 곰들이.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약간 기획적으로 곰 복원 사업을 시작하고 2001년도부터 2004년도 초반까지는 약간 실험적으로 하고 2004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곰을 외국에서 들여온 거죠. 아까 국내에는 곰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살던 곰과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곰을 러시아에서 6마리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곰 복원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요게 딱 곰 발자국이거든요. 이게 저희 지리산에서 같이 곰 보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우두성 선생님이 97년도 9월 30일에 일본의 학자들과 현장에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 워낙 발톱이 깊게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남았던 거고요. 이 발톱조차 몇 개월 전에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이제 지리산에 곰이 사는구나. 그때 당시에 우두성 선생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노트 하셨던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노트에 다 있어요. 지리산의 하동에 의심마을을 갔는데 의심마을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이분이 몇 개월 전에 산에 갔다가 그런 흔적을 봤다. 내지는 산 깊이 살고 있는 어떤 절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청문과 또 현장을 보고 또 곰의 흔적이 이렇게 나무에 발톱을 남기는 것과 함께 상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로는 참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꺾어가지고 약간 간이 침대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곰이 이렇게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사리 흔적도 보고 하면서 곰의 존재를 확인을 했던 거고요. 지금 구례에 자연학습장이 있거든요.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거기 가면은 거기도 나무가 한 요 정도 두께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거의 마술사처럼 막 이렇게 고개하듯이 올라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일정 공간에다가 그런 곳을 만들어서 곰은 나무를 너무 좋아하고 나무를 타고 싶은데 나무가 몇 개 없으니까 계속 그 나무만 타가지고 그 나무가 거의 이제 죽었어요. 하도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곰이 이렇게 큰 나무만 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를 타는 걸 워낙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산 깊은 곳에 가서 보면은 진짜 이렇게 그 높은 곳에 누가 일부러 나무를 사람이 꺾을 수 없는 그런 좀 큰 나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곰이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상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반다가슴곰이 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국립공원과 우리 환경부 입장에서는 곰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포유류 복원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소백산에서는 여우를, 그 다음에 월악산과 설악산에서는 사냥 복원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백두대간을 축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대형 포유류 복원 사업은 이제 이미 거의 다 했다. 실은 호랑이를 하면 좋겠지만은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호랑이 한다고 하면 큰 난리가 날 거예요. 곰에 대해서도 엄청 다 잡아가라 이게 주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포유류의 복원의 시작을 곰으로 한 거고요. 저는 이제 곰이 코카콜라 선전을 하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곰들이 참 고생한다. 곰의 삼터를 실제로는 이 자본이 침식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삼터를 잃어버리는 건데 이 북극곰이 되게 이미지가 좋다는 이유로 이 곰이 세계화와 자본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구나라는. 함도 선전해. 맞아요. 저는 제일 끔찍한 게 돼지가 웃으면서 그 삼겹살집 그 간판에 있는 게 사람들 참 무섭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기후위기, 기후재난의 시대인데 이런 거를 홍보할 때 그 모금을 주로 하는 국제 펀드 그런 단체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일 났다, 기후위기가. 저희에게 빨리 기부해 주세요. 저희가 기후위기를 완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곰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세상의 중요한 이슈의 핵심에 저는 곰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은 단군 신화의 주인공이 곰이잖아요. 근데 그런 곰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쁜 동물, 해로운 동물이었다가 보신용, 웅담 때문에 많이 잡혔다가 지금은 천연기념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IUCN이라고 하는 국제 단체가 지정한 취약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래 자체를 이제 못해요. 곰은 우리나라의 곰을 연구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제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곰을 들여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양해각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간에 약간 거래를 한 거지, 개인이 내가 우리나라에 지금 가끔씩 이렇게 농장에서 증식당하고 있는 그런 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곰들이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이거를 농가 소득으로 베트남 이런 데서 들여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후에 국제적인 거래가 금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들이 다시 외국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국내의 농가들이 그걸 다 끌어안고 되게 그러니까 농가의 농장주들도 힘들지만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도 힘들고 곰들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게 어떠한 곰의 위치를 추적한 건데요. 이 곰은 오늘 노고단에 있었으면은 다음 날은 천왕봉에 가 있는, 이게 저희가 걸었을 때 한 24km 된다고 하는데, 곰에게 24km는 하루 만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근데 이 곰이 이렇게 됐어요. 백운산, 지리산의 건너편에 있는 백운산에서 올무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이 곰이 백운산에 가 있다는 걸 알았고, 저희는 이 곰이 지리산 말고 다른 곳에 가서도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백운산도 예전에 곰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곰은 알고 간 거예요. 내가 살만한 땅이다라는 거를. 근데 이 곰이 올무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기사와 그 사진을 봤는데,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 사진인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여기 구더기가 막 이렇게 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돼지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또 배추도 먹고, 그래서 다른 생명을 죽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는 맞지만은, 저는 그 과정이 어떤 다른 생명체를 고통스럽게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곰이 상처, 올무라고 하는 게 이런데 딱 이렇게 목에 걸리거나 허리에 걸리거나 이렇게 걸리면은 동물들은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벌려서 내가 빠져나간다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여기 상처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곰은 그렇게 상처가 난 데서 구더기가 피고 그런 몇 날 며칠의 고통을 겪은 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저희가 계속 환경부에 문제 제기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올무나 덫이나 이런 것들이 농가에서 그거를 내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놓는 거는 신고사항으로 불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모든 올무를 보관하거나 만들거나 놓는 행위 자체는 지금은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직도 몰라서 이렇게 막 바가에 놓으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모든 지금은 다 불법이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 올무가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큰 상처가 난 거고, 다행히 이 곰은 이 상태에서 확인이 돼가지고 아마 위치 추적이 되는 곰이었던 것 같고, 그 곰이 위치 추적을 매일매일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곰에게 무슨 사고가 있나 보다 하고 현장을 갔었는데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곰은 다행히 치료를 받고 다시 방사가 됐고요. 그 옆에 있는 곰은 이제 그 창에 이제 발톱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려고 막 용을 쓰다가 결국은 이제 발톱을 빼고 달아난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톱 발톱이 빠질만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가 지리산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장수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올무 수거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리산만이 아니라 또 곰이 살고 있는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올무와 덫이나 이런 거는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리산은 여전히 나오긴 나와요. 뭐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 장수는 저희가 가면은 거의 막 20개 막 이렇게 수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마 진안에 있는 어떠한 곳에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을 텐데. 올무로 숨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올무를 수거하면은 저희는 이제 그 지역, 그 올무 수거했던 지역의 마을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올무를 가지고만 있어도 불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 그렇게 죽었던 곰의 이름은 KM55번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K는 한국, M은 수컷.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수컷 곰이고 55번째 확인된 곰이란 얘기거든요. 이제 이 곰은 KM53이라고 이제 곰에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유명한 곰이에요. 오삼이라고도 불리고 또 콜럼버스 곰이라고도 불리는 곰인데 이 곰이 어쨌든 이렇게 철창에 갇혔을 때 제가 만났었고 그 곰의 이야기인데요. 이 곰은 2015년에 이제 지리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곰들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곰들도 있고 이제 자체 증식을 해서 지리산에 방사하는 곰도 있고 야생에서 태어난 곰들도 있고 이제 곰이 태어나는 또 야생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곰은 자체 증식을 통해서 태어나서 지리산에서 이제 방사가 됐어요. 근데 이 곰이 1년 후에 어쨌든 위치 추적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위치 추적이 되던 곰이 안 되면은 환경부나 공단은 배터리가 아웃됐구나. 이제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혹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포획을 하면은 배터리 교체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무장등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종 위치 수신이 되고 나서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1년 후에 1년 정도 후에 수도산이라고 해서 지리산에서 직선거리로 한 100km 정도 되는 곳에서 곰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에 숲길을 만들던 노동자분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 곰이 대체 지리산에서 간 곰이야? 아니면 원래 있었던 야생에 살고 있는 곰이야? 아니면은 그런 사육곰들이야? 라고 막 처음에 딱 이 곰이 확인이 됐을 때 막 논쟁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곰이 지리산에서 간 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곰을 포획을 해서 보니까 지리산에서 간 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을 포획을 해 와서 위치 추적을 위해서 다시 배터리를 교체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방사를 한 거죠. 방사해서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곰이 낮에는 숲에서 쉬고 있다가 밤이 되면은 이렇게 뭐 곰이 숲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생태계가 다 분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건널 때 도로에서 이렇게 서서 양측을 확인하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도로를 건너 이런 식으로 해서 5일 만에 100km를 갔는데 이 곰이 또 눈에 띈 거예요. 또 사람 눈에. 근데 저는 사람 눈에 띄었을 때 실은 곰도 사람을 제가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곰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 너하고 나는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 실은 곰은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또다시 이 곰을 포획을 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창틀에 이렇게 저를 바라보던 곰은 이 두 번째 잡혀왔을 때고 이 곰으로서는 너무 영문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살려고 거길 갔는데 우리로 따지면은 제가 구리에 살다가 나 더 좋은 직장 찾아서 서울로 갈래라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절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살아 했는데 또 갔어요. 또 갔는데 또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사람에게도 이동권이 있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이동권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인간의 잣대로 그 이동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야생동물의 이동권은 저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곰을 지리산에서 다시 데려와서 다시 방사했는데 가다가 다시 수도산 쪽으로 가다가 그해 겨울은 지리산에서 잤다 하더라고요. 동면을 하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도산 쪽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건너다가 버스랑 새벽에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100km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충돌했으면 죽었을 텐데 얘는 어쨌든 그렇게 충돌을 했고 그 운전기사가 전화를 해서 그건 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건너편 산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다가가면 움직이고 해서 제가 다쳤나? 아니면 안 다쳤나? 되게 애매한 처음에는 그런 상태로 며칠을 지나다가 그 후에는 너무 이렇게
움직임이 점점 덜해져서 포획을 해서 다시 데려와 보니까 완전히 이 뼈들이 다 거의 부서졌을 정도로. 그래서 이 곰을 8시간에 걸쳐서 복합 골절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곰이 그렇게 되면은 야생동물에게 가장 첫 번째로 야생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본인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 곰이 과연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가, 그리고 사람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야생동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곰이 혼자서 계속 나무를 또 올라가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런 게 있어서 예, 그런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재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해에 여름이 지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방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어디서 할까 하다가 지리산에서 하면 또 위험하니까 이번에 이제 수도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산에 살면서 수도산에서 저 아래 금오산도 가고 위에 민주지산도 가고 덕유산도 가고 속리산도 가고 올해 속리산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곰이 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집고 다닐까요? 한반도의 남쪽을 왜 해집고 다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왜 자꾸 돌아다닐까요? 네, 맞아요. 살려고죠. 살려고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된 게 없는데 미국의 아메리카 흑곰을 연구한 것에 의하면은 곰들이 이건 이제 분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가족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 자식이 어른이 됐어요. 20살이 돼서 저는 다른 곳에 가서 살려고 나갈게요. 분가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곰 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분산의 이유는 야생동물에게 분산의 이유는 첫 번째는 배우자를 찾아서, 두 번째는 좀 더 좋은 환경, 지리산보다 난 더 좋은 환경이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이제 지리산에 워낙 곰이 많으니까 본인의 그 행동 반경이 계속 좁아지는 거죠. 먹이를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줄어드니까, 이래서 이제 분산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KM53이라고 하는 곰도 아마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배우자, 좀 더 좋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수도산에 가니까 그 배우자가 없으니까 금오산도 가보고 덕유산도 가고 속리산도 가고 막 이렇게 막 다녀본 거죠. 아무리 그렇게 다녀도 없으니까 실은 2021년도에 다시 지리산에 왔었어요. 5월 말에 지리산에 와서 지리산에 한 달 있다가 다시 수도산으로 갔는데, 그 5월하고 6월이 곰들이 주로 짝짓기를 하는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53번에 후세가 태어나겠구나, 53번만큼 그렇게 용감한 곰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고속도로, 그 곰이 사고가 났던 고속도로에서 이 인간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다. 원래 이곳은 야생동물의 땅이었고 적어도 이곳에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내면은 동물들이 살 수 있게끔 생태 통로를 내야 된다라는 의미의 이런 이제 현수막 시위를 했었죠. 근데 그 곰, 오삼이라고 불리던 곰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네, 그게 이제 신문에 났는데, 제가 이제 곰의 이 발신기를 교체를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 곰을 다 위치 추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환경부와 공단에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곰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 곰을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는 이런 통을 놔서 그 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이 통의 맨 끝에다가 꿀을 놔서, 곰이 꿀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꿀을 먹으려고 들어가서 꿀을 잡는 순간 이 앞에 있는 이게 철커덕 내려와서, 그렇게 잡는 방법과 또 하나의 방법은 마취예요. 근데 곰들이 영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 통에 잡혀본 곰들은 저 통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발을 길게 빼가지고 꿀만 딱 해가지고 나간대요, 다시. 근데 진짜 그런 영상도 찍히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통에 안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특히 53번은 워낙 유명한 곰이어서 저 곰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아주 알러지가 있을 만큼 저 곰의 위치를 24시간 추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했는데
그 마취를 하면 바로 마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을 맞고 뭐 한 5분 정도 후에 마취가 보통 된다고 하는데 총을 맞고 막 이렇게 계곡 쪽으로 가고 위치 추적 그 발신 신호가 정지해 있으니까 이제는 얘가 이제 완전히 마취가 됐구나. 안 그러면 되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마취가 됐구나라고 해서 가봤더니 너무나 얕은 계곡물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저수지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얕은 계곡물에 그래도 물이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코를 대고 마취된 상태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공식적인 의사 소견은 익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살 수 없는 한반도 또 그 야생동물을 복원했지만은 그 복원한 야생동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인식, 이게 이제 53이나 아까 55번의 곰들이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리산에 이런 아픔을 간직한 곰들이 있는데 그 곰들 말고 지리산과 주변 지역에 현재 한 85마리 정도의 곰이 산다라고 하거든요. 곰들이 살고 있는 지리산이 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리산에 가보신 분들 외에 구상나무가 이렇게 죽어가는, 예전에 아마 한 60년대 정도에 이 지리산에서 나무를 여기 근처에 엔진 그 차에 있는 엔진을 가져가서 거기에 톱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리산에 있는 나무를 베서 막 나갔다 하더라고, 불법으로.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흔적을 없애려고 다 불을 내면서 구상나무들이, 여기 있는 구상나무가 다 죽었고, 구상나무가 워낙 이제 오랫동안 그 고사목으로 있으면서 이게 되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관을 만들었죠. 이 장터목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이제 반야봉이 구례나 남원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른 모습의 반야봉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리산에 여러 현안 중에 하나가 케이블카와 그다음에 산악열차가 있어요. 먼저 케이블카는 마이산도 똑같은 거예요. 자연공원법이 2010년도 이명박 정부 때 개학이 됐어요. 그거는 예전에 자연공원법은 제가 아까 국립공원이든 도립공원이든 이제 이게 하나의 산이면은 이게 그냥 도립공원이야가 아니라 이 도립공원에 아마 산의 경우는 이 주변 지역은 자연환경지구이고 이 안에 핵심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지역은 자연보전지구인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공원법이 이 보존지구는 2km까지만 가능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이걸 5km로 늘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산의 천왕봉, 뭐 반야봉, 노구단 어디든지, 설악산의 대청봉, 이제 케이블카가 안 갈 곳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실은 케이블카 논쟁이 불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리산에 이렇게 4개의 케이블카가 추진이 됐었어요. 하나의 국립공원에 남원에서는 반선에서 반야봉, 구례는 산동에서 노고단, 그다음에 함양은 백무동에서 제석봉, 또 산청은 중산리에서 제석봉, 이렇게 4개의 케이블카가 추진이 되면서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지리산 무너져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뭐 다행히 당시 2012년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이나 지리산이 케이블카가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왜 환경부가 계속 필요한데란 그 여운을 남기는지 모르지만은 필요한데 지리산은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지자체, 4개의 지자체가 서로 단일한 하나의 안을 올리면 그때부터는 환경부가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 라고 하면서 일단 지리산으로서는 오히려 안도를 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지자체들은 절대로 합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은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계속 어떤 케이블카 관련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리산이 거론이 돼요. 2015년도에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부 공원의원을 통과를 했고요. 이때 지리산도 얘기가 됐고 보니까 마이산도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블카와 관련된 무슨 얘기가 있을 때마다 지리산, 뭐 마이산, 신불산, 뭐 모든 케이블카가 다 다시 한번 물 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리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산청이 가장 먼저 환경부에 또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함양은 우리도 할 거야. 우리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 하고 있고 구례는 지금 연구 용역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또 이 세 개 지자체가 또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남원은 뭐 허브 단지에서 발해봉으로 올라가는 거를 할까 말까 하고 있지만 이건 별로 남원에게는 매력이 없죠. 왜냐하면 남원은 지금 산악열차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2012년 후에 이런 지자체들이 케이블카와 함께 산악열차라고 하는 것을 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이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하동과 남원이 산악열차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노선을 바꾼 거죠. 개발의 노선을. 그러면서 이제 산악열차 또 관련된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동에 산악열차가 올라가는 형제봉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산악열차 백지와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하동의 산악열차 노선인데 이제 사람들은 지자체장이나 개발업자들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데 건드리기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립공원의 안쪽인데 공원구역 딱 밖에 이렇게 산악열차 그다음에 또 이렇게 케이블카 그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나 이렇게 모노레일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하동군과 그다음에 대림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죠. 이 기획재정부를 등에 업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죠. 아까 이 붉은 점이 뭐라고 했죠? 네, 곰이 저희도 거기에 곰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립공원 안과 크게 다르지 않게 곰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왜 이렇게 발톱이 찍힌 사진 1997년도 9월 30일에 찍힌 사진이 바로 이곳에서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형제봉은 뭐 지금 복원해서 곰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곰의 주요한 삼터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곰이 지나가 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새끼를 낳기도 하고 먹이 활동도 하고 겨울잠도 여기서 자는. 그래서 이 형제봉 지역이 곰에겐 되게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저희가 혹시나 싶어서 이쪽 지역에 무인센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 무인센서 카메라에 곰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가 손을 들었죠.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대림이라는 기업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원래 하동군과 대림이 MOU를 맺어서 투자를 약속했었는데 대림이 손을 떼면서 현재는 하동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래서 하동군이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는 끝났다라고 해서 그 대책위 해산식을 했어요. 해산하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하동 군수가 아니 우리 끝난 거 아니야. 우리 언제든지 할 거야라고 다시 또 기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못 말린다. 그래서 하동의 이 산악열차가 조금 잠잠해져서 이제는 우리는 케이블카만 하면 되나 했더니 이번에 이제 남원시가 육무정이라고 있어요. 육무정에서 정령치까지 가는 그 길에 또 산악열차를 놓겠다라고 그게 뭐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이게 중요한 지리산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노선이 묘한 게 시작점이 국립공원인데 중간에 공원구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공원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철도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공원구역 밖에다가 국비 한 80억을 들여서 1km만 시범으로 해보고 이게 잘 되면은 확장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 1km 관련된 게 이제 작년에 남원시 의회가 그거를 동의하면서 올해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공원구역 바뀌긴 하지만은 지리산에 땅을 파지 않을까. 저희는 일단 땅을 파면은 나중에 지리산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공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고기 삼거리에서 고기댐으로 올라가는 그 길. 고기가 그러니까 육무정에서 시작한 이 노선이 고기 호랑골 가든에서 공원구역 밖으로 나갔다가 그다음에 고기댐을 지나면서 다시 공원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1km는 고기 삼거리에서 고기댐, 고기 1km, 네, 공원구역 밖에.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하면서 저는 뭐 국립공원이어도 할 거 다 하더라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국립공원, 도립공원은 건드리는 게 쉽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호지역의 제도를 우리가 잘 어쨌든
문제점도 많이 지적해야 되지만 더 잘 되게 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문제점도 지적해야 되지만은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길을 혹시 육무정에서 정령지까지 차를 가지고 가보신 분 있을 수도 있는데 남원시나 철도기술연구원은 도로 위에다가 산악열차를 놓는 거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안 베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장을 가보면은 나무 한 그루 안 벨 수가 없어요. 이런데 완전 계단 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차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벨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설명도 많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17개 지점에서는 숲을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근데 이 사업이 약간 1km는 국비지만은 나머지는 다 지방, 그러니까 남원시나 전라북도도 거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지방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1km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국가는 너네 1km만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12.2km도 하는 걸 전제로 1km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 1km는 잘못하면은 땅에다가 돈을 묻는 거다. 80억을 그냥 묻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근거로 현장의 조사라든가 또는 이 길이 되게 이제 지리산이 워낙 노후화된 지역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올해도 산사태가 2군데서나 났거든요. 근데 이 열차가 뭐 사람이 한 명도 타지 않아도 42톤이고 사람이 꽉 차면은 52톤 정도 나가는데, 이 정도 열차가 거기를 다니면은 아마 그 길은 다 산사태로 실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지금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 남아날 수 없다라는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돈이 진짜 그대로 땅에 묻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돈, 작년에도 저희가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하려고 노력했는데 작년에 예결위에서는 삭감 예산안을 기재위에서는 올렸는데 예결위에 올리는 걸 못 해가지고 기재위에서 토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삭감안 자체가 뭐 검토가 안 됐거든요. 올해는 기재위와 또 건교위, 국토위,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함께 삭감안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올려서 예산 삭감을 통해서 일단 땅을 파는 거는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참 묘하게도 이 곰들이 밖에 나갔던 곰들이 어떤 노선을 통해서 지리산으로 다시 돌아올까를 보니까 아까 이미 죽었지만 그 죽은 53번도 이 산악열차길을 통해서 지리산으로 들어오고, 또 지금 덕유산 쪽에 가 있는 86번이라는 곰이 있거든요. 그 곰도 이 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동 산악열차를 막을 때도 사람이 막은 게 아니라 곰이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쩌면은 남원시가 추진하는 산악열차도 곰이 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리산은 이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곰이 지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구례 골프장 현안이 하나 생겼어요. 국립공원인데 2000년대 초반, 2004년부터 똑같은 지역에 골프장을 추진했어요. 근데 이제 2013년에 제일 마지막에 어쨌든 되어 있던 안은 한 1,500평방미터에 27홀 골프장을 만드는 거고, 그게 이제 2013년에 실시 계획 인가가 났었는데 이 사업주가 본인이 자금 조달을 실패하면서 난 안 하겠다라고 해서 2016년에 사업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사업 종료가 되면서 골프장은 이제 힘들어 라고 생각을 딱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이게 또 터졌죠. 그런데 올해 구례 군수가 골프장 하겠다라고 하면서 산주가 만든 회사인 피아웰리스와 그다음에 산미건설 시공사와 함께 MOU를 맺으면서 이제 현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MOU를 맺었을 때만 하더라도 워낙 요즘 지자체장들은 온갖 MOU 다 맺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MOU를 맺고 나서 이 주 이게 화요일쯤일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 거기 해당 지역의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 뒷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다고. 진짜 제가 그날 너무 끔찍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MOU를 맺자마자 구례에 400개 현수막이 한꺼번에 붙었어요. 25일 날.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개발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똑같은 문구에 무슨 어디 무슨 클럽 또 무슨 체육회 뭐 이장단 협의회 그러니까 정말 기다린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확 400가가 붙으면서 이거 뭐지 이상한데?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미 나무를 다 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주는 케이블카 사업으로 나무를 벤 게 아니라 자기네가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돈을 벌겠다. 수확벌채 명분으로 21헥타르를 완전히 모두 베는 허가를 군에 맡았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벤 거죠. 근데 합법적으로 뱄지만은 이런 뭐 절성토나 또 계곡 매움이나 이런 거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는 와중에 그 다음에는 정말 제가 놀란 건데 불법으로 나무를 베는 거를 목격한 거예요. 4월 그러니까 합법적인 벌목이 2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였다고 하면은 제가 처음 불법 현장을 목격한 건 4월 23일이었는데 저는 거기도 당연히 허가를 받고 베는 데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산에 워낙 뭐 대형 이 공사판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4월 29일 날 그 마을의 지역 주민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가면서 저기는 원래 허가받지 않은 지역인데 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군에 전화를 했죠. 불법적으로 나무를 베고 있다. 전화를 했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확인했다.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근데 저희 계속 전화했는데 그날부터 계속 전화하고 계속 현장 가서 확인하고 못하게 하고 했는데 너무 황당한 게 이 산림과 관련해서는 특사경이라고 하고 산림과에 경찰의 임무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림 업무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경찰서는 이 업무에 거의 손을 대지 않는데 이 특사경이 현장에 가서 여기 불법이니까 벌목을 멈춰라 라고 말을 해도 계속 베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정말 진짜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렇게 제가 확인한 게 4월 23일이니까 아마 그 전부터 불법 벌목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 5월 3일까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만큼 다 벤 거예요. 7.5헥타를 더 뱄어요. 그래서 현재는 28.5헥타르가 베어진 상태에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고발, 산주와 업자에 대한 고발, 그 다음에 군수와 그 다음에 산림과 직원에 대한 고발을 했죠. 근데 이제 군수와 산림과 직원은 제가 직무유기로,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제대로 숲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발했지만, 왜 저희가 나무를 못 베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사경이 가서 베지 마세요라고 말한 거는 뭔가 행위를 한 거잖아요. 군 공무원은. 그렇게만 해도 이게 직무유기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이나 되냐.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을 지금 해하는 건데 그런 현장에서 그거 칼 내리세요 라고만 한 거는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사람들을 더 동원해서라도 못 베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했더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최소한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그 부분은 어쨌든 고발한 게 뭐 거의 유야무야 될 것 같고 이제 불법 행위는 분명하게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계속 사진 찍고 군에서도 그런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산주업자는 처벌을 받겠죠. 근데 산주업자 입장에서는 그거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저렇게 해서 골프장으로 가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때 저기에 산림생태 등급을 낮추는 게 본인에겐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상은. 이런 상황인데 이 지도는 2004년도 그때 당시도 골프장 추진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경사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색은 경사가 20도 이상이어서 베면 안 돼라고 했던 건데 이 옆에를 보면 이번에 붉은색이 벌목 허가를 낸 지역이에요. 여기 경사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때 2000년도 중반에도 거기는 원형을 보존하라고 했던데도 이번에 벌목 허가가 났고 벌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혼돈스러운, 이 세상이 너무 혼돈스럽고, 그 다음에는 여기 초록색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거든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나무를 베서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려고 아주 기획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수와 구례군은 이 시공사랑 골프장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그 골프장을 하려면은 생태자연도 1등급이 사라져야만 본인들이 하기 좋으니까 벌목을 하는 걸로 뭔가 기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크게 누군가 기획을 한 거고, 그 기획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골프장 관련해서는 구례에서 대책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우선은 벌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남도청, 환경부, 또 순천에 있는 본부 이런 데 가서 다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고발하고, 지역에서는 벌목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불법으로 벌목한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가서 살아있는 나무들에게 끈을 묶어주고, 이 나무들이 계속 살아있기를, 또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간 나무들이 어쨌든 나무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이런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게 29일 날 군에서 불법 현장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저 현수막이 걸린 거는 5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산림과도 뭔가 이 나무가 베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방관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위성 영상을 통해서 나무가 베어진 지역을 이렇게 다 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요거는 허가를 받고 베어진 거고, 여기 이렇게 파란색이 아닌 경우는 다 불법으로 나무를 벤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지리산에 저렇게 위성 영상을 판독할 전문가도 있고, 또 생태자연도와 관련해서 빠르게 그런 현장들, 또 그런 도면들을 확보하고, 또 저희가 여기서는 야생동물 식물 조사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또 요 아래 살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위한 뭔가 전선은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개발업자들이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게 없어서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고, 골프장 예정지에서 지난 6월 21일 하지 때 종교인들, 아까 얘기했던 지리산 종교연대 종교인들과 함께 생명평화 기도회 같이 하고, 순례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 나무들을 위로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행동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벌목된 현장, 골프장이 지어진다고 하면은 그 물이 이렇게 모이는 곳, 여기가 사포제라는 저수지거든요. 이 저수지의 물로 이 아래쪽의 마을들에 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은 만약에 골프장이 지어지면은 우리가 농사 지은 쌀들 아무도 사지 않을 거고, 아무도 이 쌀을 먹지 않을 것이다. 또 이 마을이, 이 지역이 산동이라고 해서 산수유가 되게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산수유도 누가 골프장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산수유를 누가 사겠냐라고 하면서 어쨌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여기 이 사포제와 그 아래 다랭이 논을 이제 올해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하는 이곳만은 지키자에 이제 시민 공모를 했고, 내일 현장 심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다랭이 논을 지키는 거,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에 골프장을 막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거는 뭐를 심고 나서 바르고, 요거는 6월 21일 날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사포마을이고, 어쨌든 골프장이 이 위쪽에서 이렇게 계곡을 타고 여기에 물이 모이고, 이게 이제 이 아래 논들에 농사를 짓고, 사포마을은 상수도가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마을 분들 대부분이 마을 상수도,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모이는 물을 마을 상수도를 사용했는데, 7월에 엄청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상수도를 어느 날 틀었는데 거기서 흙탕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결국 이제 다 헤집어 놨으니까 거기에 물들이 들어온 거여서 마을 분들이 정말 그러면 나중에 골프장이 만들어지면은 그 골프장에 온갖 살충제, 살균제, 비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수도관을 타고 우리 집으로 오는 거겠구나라는 걸 실감을 한 거죠. 거기 오신 분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한 거고요. 이 연두색이 국립공원이에요. 그리고 이 붉은색은 환경부와 공단이 적어도 곰이 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곰 뭐 관리 지역, 곰 관리 광역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던 거고, 사포마을 그 골프장이 지금 들어서려고 하는 지역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곳도 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어서 아직은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그 얘기는 하진 않지만 나중에 환경영향 평가가 들어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마이산도 그럴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국립공원이고 또 정말 보존을 통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지리산 개발을 꿈꾸던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뭐 당연히 산악열차, 또 골프장, 뭐 또 케이블카 원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우리 그런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산악열차로 올라가고 또 막 케이블카로 올라가고 이렇게 막 사방에서 다 지리산을 저렇게 이용하는 거를 저는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례 사람들이 구례 케이블카가 필요해라고 말은 하지만 구례만이 아니라 남원, 뭐 함양, 산천, 하동 거기에 다 산악열차 케이블카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모습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리산에 2008년도에 지리산으로 내려갔는데 뭐 바로 케이블카가 현안이 되면서 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했고 2012년도에 그게 일단락이 되고 나서는 제가 지리산 자락의 주민들을 만나러 한 4, 5년을 다녔거든요. 그때 만난 거를 이렇게 책으로도 내고 했지만은 그때 만난 오히려 토박이 주민분들은 어쨌든 지리산이 너무 고맙고 왜냐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리산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런지 모르지만은 지리산에 묻히고 싶고 그래서 지리산에게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고맙다. 지리산아 고맙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라는 거를 만들어서 계속 5개 지역을 다니면서 회의도 하고 또 그 지역의 현안, 국립공원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현안도 같이 나누고 같이 집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례에 살지만은 저는 구례 지리산만 지켜지길 바라지 않고 이 지리산이 다 잘 지켜지길 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최근에 구례에 양수댐을 만든다고 해서 어제는 또 양수댐 때문에 보령에 그 중부 발전 앞에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 어떤 세상이 올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후위기와 또 기후재난의 시대에 나무를 베고 숲에서 골프를 치고 또 계곡을 다 막아서 댐을 만들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일까? 아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 왔었대요. 전 환경부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 전라북도 도지사가 미쳤는지 지리산 얘기를 하면서 아니 지리산이 광역지자체가 3개나 되는데 그걸 합의해서 케이블카를 하나만 하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진짜. 그래서 윤석열이 그건 말도 안 되지 다 해야지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그래서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산청군이 케이블카 신청을 했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아마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는 가능할 거야, 뭐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까? 대체 이 윤석열 정부, 물론 문재인 정부가 뭔가 해결을 했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걸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저를 포함해서 좀 다 같이 할 수 있는 한 우리 힘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상태이고, 저는 제가 지리산에 내려와서 살면서 반달곰을 더 가까이에서 알게 됐고, 또 북한산을 지키는 활동을 할 때와는 또 다르게 동물과 식물에 대한 감수성이 저 스스로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지리산에 저도 고맙고, 그래서 곰을 우리가 만날 수 없죠. 만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다른 야생 동물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서 저는 우리의 삶도 더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아이들도 곰이 사는 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산에 갈 때는 옛날에 어르신들은 곰 있는 산에 들어갈 때 이렇게 냄비를 두드리고 가셨대요. 곰은 그런 금속 소리를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리산에 갈 때 항상 종을 달고 가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곳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산에 갈 때 혼자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계속 곰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 아이들에게 산의 신성함,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저 산 우리를 해치는 동물 아무도 없고, 거기 우리가 가고 싶을 때 언제나 갈 수 있고, 저 산에 있는 나무 언제나 베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런 저는 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물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리산도 마이산도 이렇게 많은 동물들과 또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손을 잡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존하는 마음으로 잘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